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볼링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해서 친구 추천으로 볼링 동호회에 가입했죠. 단지 운동을 목적으로 가입했던 동호회에서 미래를 함께할 운명의 남자를 만나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볼링 동호회에 처음 간 날 10명쯤 보이는 사람들 중에 훤칠한 키에 뽀얀 피부, 숫덩이같이 까만 눈썹을 가진 남자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눈길이 계속 그 사람에게 쏠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미래를 약속한 예비 신랑,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예비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날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 그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형식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항상 말하기를 그런 건 정식 프로포즈 느낌이 아니야.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무조건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부터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 거야. 라고 언제나 말해왔어요. 정말로 모든 결혼 준비의 출발점 앞에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볼링 동호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항상 저를 데리러 와줬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갑자기 준비해온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팀장님이 호출을 하셨네.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데리러 가기 힘들 것 같아. 모임에 잘 다녀와. 응, 알았어. 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 남자친구 팀에서 준비해온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길래 무거운 마음으로 볼링장으로 향했죠. 볼링장으로 들어서자 이게 웬일입니까? 회사에 간다던 남자친구가 한아름 꽃다발을 들고 서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볼링 동호회 사람들이 양쪽에서 꽃잎과 폭죽을 터뜨리며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함께 해줬어요. 무엇보다도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던 남자친구의 모습은 정말이지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황홀한 날이었죠. 서로 결혼을 약속한 그날,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본격적으로 뭐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각자 원하는 형식과 본인은 무엇을 원하는지 세세하게 생각을 나누었는데요. 큰 부분부터 정말 소소한 부분까지 똑같아서 논쟁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 우리 정말 생각이 다 똑같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자주 싸운다는데 우리는 그럴 걱정이 없겠어. 그러네. 윤미 너랑 나 둘 다 허례의식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 싫어해서 선택이 다 비슷한 건가 봐. 우리 깔끔하고 심플하게 가자. 프로포즈 당일에 나눈 이야기들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크게 두세 번은 꼭 싸운다던데 저희는 그럴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잘 캐치하는 섬세한 남자친구. 그 순간에도 제가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것을요. 프로포즈 이후 약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요새는 패키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없었죠. 그래서 회사 업무와 병행하는데 별 무리도 없었고 게다가 저희는 예물 예단 같은 부분을 모두 깔끔하게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심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께서 오랜만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유미야, 잘 지내고 있니? 요즘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정신이 없지? 다른 건 아니고 예물이랑 이바지 음식 같은 건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크게 투자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연락했단다. 이게 뭔 일인가요? 저희는 이미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거 소소하게가 아니라 일절 안 하기로 했던 터라 이바지 음식 같은 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예비 시어머님의 문자 내용 자체는 저를 생각해 주시고 한 말씀이니 생뚱맞게 대답하기 싫었죠. 그래서 대답했죠. 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준비하는 거 딱히 어렵지 않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친구와 만나서 차 한잔을 하면서 낮에 왔던 문자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었죠. 오빠, 어머니가 예물이랑 예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그런 거 다 생략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 남자친구가 대답했죠.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왜? 연락받은 거 있어? 아직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께 받은 문자를 보여줬어요. 문자를 한참 골똘히 보던 남자친구가 물었죠. 엄마 말하는 걸 보니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의 문자 한 통에 마음이 바뀌다니 좀 황당했었죠. 확실히 얘기를 해두었던 문제인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더 심각한 대화가 되기 전에 확실히 말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생략할 건 확실히 해야 애초에 우리가 준비하던 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최대한 일찍 말씀드려야 괜한 소리 안 들어.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오빠가 말씀드려줘, 응? 그래, 알았어. 일단 다른 얘기 하자. 남자친구의 대답은 뭔가 회피하려는 듯 했지만 제 말에 반기를 들진 않았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식장과 신혼여행 예약 그리고 신혼집 준비까지 모두 끝나가는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예비 시댁의 예물 예단에 대해서 생략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냐고 물을 때마다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말로 대화 주제를 바꾸며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죠. 응, 유미야. 업무 중일 텐데 미안하다. 바쁘지 않으면 통화 괜찮니? 네, 어머니 통화 가능해요. 무슨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예물에 대해서 언급이 없길래 혹시 준비하는데 고민이 되나 해서 도와주려고. 불길했어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어머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죠. 내가 괜찮은 예물 받은 게 있거든? 그리고 요즘은 이바지 음식도 주문해야 하는 거 알지? 아직 생각해둔 게 없으면 우리 딸 가방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고민되고 힘들면 내가 알아본 걸로 해주면 될 것 같구나. 정말 난감했어요. 생각해 주시는 듯 말씀하시는데 중간에서 정말 어떤 아무 말도 전한 게 없다는 확인 사살을 받은 기분이 들어서 저라도 확실히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어머니 혹시 오빠한테 아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예물이랑 예단 이런 거 싹 생략하기로 했거든요. 애초에 결혼 약속할 때부터 서로 확실하게 정해둔 얘기인데 오빠가 전달을 안 했나 봐요. 제 말이 끝나고 난 뒤에도 예비 시어머님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으셨어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침묵이 길어지자 저는 서로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어머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집에는 이미 예전부터 정확히 말씀을 드려놔서 부모님께서는 안 주고 안 받는 결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예, 지금 뭐 내가 안 되는 거 바란다 이 소리니? 벌써부터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전화를 끊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예전부터 알던 사람의 말투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180도 다른 말투더라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긴 통화 때문에 저는 어머님께 장문의 문자도 보냈지만 그 어떤 답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알고 보니 이 사실을 알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어머니께서 저와 전화가 끝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유미야, 너 우리 엄마한테 대체 뭐라 했길래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시니? 이미 화가 잔뜩 난 채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저도 화가 나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반응 자체가 더 어이가 없었었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너 그렇게 예의가 없는 애였어? 본론은 온데간데 없고 화를 내는 남자친구에게 대답했어요. 예물이며 예단이며 허례허식은 다 빼자고 말한 건 오빠야. 나도 그 생각이랑 같았고. 난 프로포즈 받자마자 우리 집에 다 말했어. 끝까지 헛소리 짓거리면서 말 안 해도 오해만 부풀린 건 너잖아. 하지만 남자친구의 대답은 갈수록 더 황당했죠. 너 그깟 가방 몇 개가 돈이 그렇게 아까워?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바지 음식은 처가에서 꼭 하는 거라던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대체 이제껏 나랑 둘이서 얘기한 건 다 어디로 간 건지 돌아오는 대답마다 정말 놀람과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너무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대화를 그만하기로 했죠. 그날 밤 집에 가서 속상한 마음에 저녁도 거르고 방에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걱정된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어른들의 생각은 다 그런 건지 궁금해서 낮에 있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너 그럼 그쪽에서 하는 말을 그냥 다 듣기만 하고 온 거야? 그런 건 아니야, 엄마. 나도 할 말은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오빠마저도 예비 시댁 편을 든다는 게 문제지. 너 잘 들어. 당장 눈앞의 예물만 생각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어떠니? 이미 둘이서 끝난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시댁도 문제고 너랑 얘기해놓고 말 싹 바꾸는 네 애인이 제일 문제야. 네 팔자 망하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해야 한다. 저희 부모님도 오빠의 부모님이랑 동년배인데 이렇게 대답이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시댁을 이해해주길 바랐던 거죠. 뭔가 정신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오빠와 저는 대화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빠는 시댁 편을 들고 있었고 저는 저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 되더라고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를 떠나서 남자친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에게 간간히 문자가 왔어요. 내가 고작 그 가방 하나 못 받아서 그러는 줄 아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다. 생각해보고 집으로 찾아오거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다니 도대체 갈수록 대체 어쩌자는 건지. 지속되는 예비 시댁에 연락과 풀리지 않은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건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진행된 결혼 준비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 문자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문자를 하나 둘 읽어보던 엄마는 갑자기 저에게 묻지도 않고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죠.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보란 듯이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통화를 하셨어요. 저 윤미 엄마입니다. 윤미한테 보낸 문자 보고 전화 드립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짧은 침묵을 보였고 뒤이어 대답을 하시더군요. 아, 그러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보자 한이 황당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아이들 둘이 허례의식 싹 걷어내고 결혼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를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저에겐 그렇게 큰소리 치던 예비 시어머니, 저희 엄마 큰소리에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군요. 그러자 엄마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싶어서 말리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결혼관이 맞아서 준비해온 건데 집에서는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말 바꾸는 아들한테 물어야지 약속대로 진행하는 저희 딸을 왜 들들 볶으시냔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윤미한테 이런 문자 전화하시면 이 결혼 제가 못하게 막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통화를 끊고 전화기를 저에게 무심히 주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 큰일 났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더군요. 옆에서 지켜보시던 아빠도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결을 해야 네가 나중에 편하게 산다고 말씀하시고 뒤이어 안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째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아직도 저와 저희 집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예약해둔 결혼식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이 결혼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저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살 연상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30살 여자입니다. 저희 둘은 어느덧 연애를 시작한 지 5해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학생 때부터 만나 이제는 둘 다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20대를 완성해 나갔어요. 그 결실로 올해 말에 결혼식 날짜도 잡았죠. 저희는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가 부모님들과 막 왕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연애 초중반에 나누었던 이야기로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 생각은 바로 서로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면 각자 부모님을 뵙고 인연을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 5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작년 겨울쯤 서로의 부모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땠냐고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자리였어요. 물론 첫 만남 때만요. 이야기 시작은 사실 저희 둘의 건강검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작년 중순쯤부터 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가족들을 뵙고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는 당연히 저희 둘의 건강검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마 많은 커플분들이 그럴 테죠. 오랜만에 각자의 컨디션도 체크할 겸 다정하게 종합검진을 다녀봤지만 결과 중 하나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혈압이 살짝 높은 상태였고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정자 활동성이 다소 낮은 상태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하는 일은 아니어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후에 임신 계획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희 둘은 오래 만나서 그런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어서 딩크에 대해서도 큰 반감이 없다는 건 역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녀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을 일컫는 말이 딩크족이죠. 한국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제 경우에는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낳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완전히 아이에게 희생할 용기가 있고 안전하게 길러낼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계획하는 것이 임신이라는 생각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마인드로는 한평생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본인이 훗날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자녀 없이 부부 둘이서 하고 싶은 진로와 취미를 모두 존중하며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었지만 딩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다는 공통점 하나만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고민한 뒤에 딩크 부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남자친구는 내심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난임에 가까운 상태여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같은 생각으로 발맞춰 나갈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고마운 약속도 해줬죠. 하지만 그 부분은 저에게는 전혀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자친구가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무탈하고 건강하게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면 양가 부모님이 딩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살짝 신경 쓰인다는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1세대 앞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니 단번에 이해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걸까요? 처음으로 결혼 얘기를 예비 시댁 부모님들께 꺼내던 날 남자친구가 먼저 선뜻 딩크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역시 딩크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말까지 전했죠. 순간 움찔하고 놀랐지만 생각보다 덤덤하신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트이신 분들이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결국 첫날의 인상에 불과했어요. 첫 만남이 지나가고 난 뒤 예비 시댁에서는 생각보다 너무나 잦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자 한두 통으로 시작되었던 연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화로 바뀌었고 심지어 한밤중에 연락이 오거나 업무 시간에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받지 않을 순 없어서 늦게라도 연락을 드리면 내용은 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들 뿐이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연락들이 그나마 싫지만은 않았어요.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늦게나마 인사드린 것이 죄송스러워서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의 주제는 점점 바뀌어 갔어요. 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를 정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등 할 때마다 귀신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시어머니의 전화였죠. 우리끼리 정하라고 하셔서 진짜 우리끼리 알아보고 결정했는데 그런 것들이 섭섭했었나 싶었지만 이야기는 달랐어요. 어머니의 꽁꽁 숨겨진 내막의 주제는 바로 딩크였거든요. 우리 모였던 날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던 건 말이다. 너네 아이도 안 낳고 살겠다는 그 말 혹시 네가 먼저 그러자고 설득했던 거니?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딩크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어디까지나 너희들의 결정이라며 존중해 주시던 예전의 말투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니요, 저희 둘이서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정신없이 넘어갔다만 사실 그날 이후로 자다가도 아이 안 낳겠다는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난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야. 왜 낳지 않겠다는 거니? 어머니의 질문은 추궁으로 바뀌었고 수십 수백 번을 정중히 설명드려도 오로지 돌아오는 대답은 왜 안 낳겠다는 거니 한마디뿐이었어요. 이런 대화가 길어지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대답을 몇십 번씩 하다 보니 저희 대답도 점점 싸늘하게 변해갔고 그런 말투에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펄쩍 뛰듯이 반응했어요. 어머니, 같은 질문만 몇 날 며칠을 하시는데 이 질문 오빠한테는 해보셨어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누가 보면 아들 놔두고 너만 잡는다는 소리도 들린다? 예,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업무 중이어서 끊겠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네 싹수를 알아봤어야 했네. 됐다. 내가 먼저 끊는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진 전화가 끊기고 나니 갑자기 엄청나게 억울한 마음과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럴 거면 첫 만남 때 그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지나 말던지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예약까지 모두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러시는 건지 이제 다 잡은 사람이다 싶어서 이러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어요. 애초부터 혼자 잘 이해시켜 보려던 제 생각이 너무 미련했던 거죠. 저와 예비 시어머니의 근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자친구는 먼저 제게 엄청 미안해했어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나를 다그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정말 나는 이 결혼을 못하겠다고 걱정했던 마음이 살며시 내려앉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지금부터 이건 내가 온전히 책임질게. 더 이상 너한테 연락 안 가게 할게. 혹여 연락이 온다고 해도 예의 때문에 받을 필요 없어. 정말 미안해. 어머니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눈빛을 보고 있으니 같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 결혼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시어머니한테 2통의 전화가 더 걸려왔었고 저는 받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에 장문의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너는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어른 전화를 무시하니? 이 행동만 봐도 너는 안 될 년이구나. 내가 물은 말에 또 물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다. 다른 거 궁금해서 전화했었다. 너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 여자로 태어나서 왜 애를 낳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거니? 오타가 가득한 긴 문자 속에서 분노와 불신, 경멸의 감정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문자를 읽고 저 역시 엄청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인데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순간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에서 답장을 했죠. 어디까지 하시나 보려다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답장드립니다. 아드님이 난임인 건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저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연락하시면 저는 아예 차단합니다. 너무 흥분한 탓일까요? 아니면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억울했던 걸까요?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남자친구의 난임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첫 검진을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난임을 넘어 불임을 확정받았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던 우리에게는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어찌됐던 부모님이기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서 난임인 건 알고 있냐고 답장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예비 시댁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남자친구가 어련히 말하겠거니 생각하게 됐었고요. 그 문자를 뒤로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에게도 며칠 동안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신저도 답이 없던 그에게 무려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난 욕설과 함께요. 야, 이 미친 거사. 네가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난임이라고 말했냐? 더러운 말 나오기 전에 당장 연락해서 아니라고 해라. 네가 정신이 나가서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한 거라고 하라고.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말투를 5년 동안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버튼이라도 눌러진 사람처럼 저한테 쏘아대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욕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당장 나오라고 하는데 미친 사람 같아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연락조차 받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한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이 나를 도왔나 싶을 정도로 돌변하는 그를 보면서 저는 단단해졌어요. 앞에 한 말은 말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할게.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딴 말투로 말하면 너도 너네 가족처럼 나한테 없는 사람 되는 줄 알아. 이 말과 함께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정신 차리고 사과하는 연락이라도 오길 바랬는데 오빠한테는 정말이지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보인 태도는 생각도 안 하고 되려 제 반응에만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욕설이 가득했던 전화가 5년을 연애한 저희의 마지막 연락이었다면 믿겨지실까요? 식을 위해 예약했던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약 한 달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허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는 저를 발견하곤 해요. 그리고 정말 코웃음 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저를 멸시하던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참여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 애가 하도 몰아세워서 잠깐 정신이 나간 거다. 이해해라. 네가 먼저 연락해봐라. 등등 별별 말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올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차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여러분, 저 잘한 거 맞죠? 힘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하소연할 것도 없고 제가 자주 눈으로만 보는 이곳에 글을 쓰네요. 어디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사실대로 써볼게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건지 말해주세요. 저는 결혼 4년차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집 대출 갚고 여유 자금으로 2억 만들 때까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조금 가난하게 자란 게 트라우마가 돼서 제가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낳고 싶어서 신랑과 6년만 미친 듯이 벌고 아껴 쓰자며 모으는 중입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도움이 없었고 시댁에서 도와줄 수 없다기에 저도 저희 부모님 부담 안 줘서 좋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고모부가 사업을 하다가 집도 날리고 빚도 졌지요. 현재 시누이는 원룸에서 세 식구 거주 중이며 고모부 수입이 250 정도라 많이 빠듯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부모님 생신 때 외식을 하게 되면 밥값을 저희가 다 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매부, 시누이, 시댁 식구 대부분은 한 덩치를 하고요. 보통 사람 이상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돼지갈비집에 가면 보통 2명이 3인분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언급한 4명은 1인당 3인분을 먹어도 된장찌개, 냉면까지 풀로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저렇게 잘 먹는 사람은 사실 주위에서 잘 보지 못해서 제 눈에는 너무 신기했네요. 잘 먹는 걸 까고 싶진 않습니다. 신랑이 저랑 둘이 밥 먹을 때 딱히 식탐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확실히 식대가 남달라요. 일반 돼지갈비집 1인분 15,000원에 집에 가면 성인 6명, 아이 1명, 15만원 정도에 끝날 것도 거의 30만원 가까이 찍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구정 때 그 없는 형편에 신우가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제가 다 걱정이 되지만 그런데 어머니가 다음 달 본인 생일엔 신우가 대게를 먹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어머니 생신에 웬 신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죠.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대게집을 가본 적이 없어서 가격감이 없었습니다. 시세에 따라 어마어마해진다는 걸. 아니 기본적으로 후들후들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진작 알았다면 거절했을 텐데 말이죠. 저 포함 친정 식구들이 대게를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외식하면 주로 고기나 한정식 정도인데요. 그래서 동료 중에 맛집을 자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대게집 괜찮은 것도 물어보고 블로그에 후기 쓴 걸 보며 가격을 알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1kg에 55,000원 이상을 보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랑 시어머니, 신우 아들 셋이 2kg 잡고 4명은 각각 1kg 이상 먹을 테니 2명 3kg 잡아서 4명 6kg 하면 총 8kg,
5.5만원씩만 잡아도 44만원이 나옵니다. 그 외에 밥, 음료 추가하면 50만원은 그냥 찍겠더라고요. 한 끼에 50만원이라니 정말 아까웠습니다. 마음 같아선 회를 한 상자 사서 찜솥에 쪄주고 싶을 정도로 이걸 어쩌나 싶었지요. 저는 4년 가까이 아끼고 산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돈 10만원에도 엄청나게 심사숙고하는 편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더 싼 곳은 없나 비교해가며 제가 계속 가는 걸 망설이니 신랑이 본인 연차 수당 나온 걸로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조사비 따로 모아놓은 통장에서 30만원 낼 테니 오빠는 20만원만 보태라고 했죠. 신랑은 월 기름값 포함 용돈 30만원 받아요. 대신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엔 본인이 안 쉬고 일해서 받는 대가라 다른 보너스랑 성과금은 적립 넣고 연차 수당은 100% 다 용돈 통장으로 주거든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름값 포함 30이면 정말 적은 돈이라는 거. 근데 저도 출퇴근 지하철로 하고 있고 용돈 20만원 정도라 신랑이 크게 불만을 삼진 않았습니다. 연차 수당 4년 동안 안 쓰고 얼마나 모았길래 저렇게 멋지게 50만원을 준다 하지? 생각하며 용돈 통장 계좌를 보니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거래 내용을 눌러보고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최근 1년 거래 내용을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50만원씩 석 달에 한 번 시누아에게는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달 간격으로 10만원, 20만원씩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본인 용돈으로 보내준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았고 신랑에게 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돈을 계속 주고 있었느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자꾸 용돈 달라고 전화와서 드린 거고 시누는 빌려준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시누이는 아직 빌려가기만 하고 갚은 적이 없습니다. 시누이는 시부모님께도 월 60만원 이상 받는 걸로 아는데 저희 집에서도 받아갔네요. 시누이를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가방이 신상이고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기도 해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없다 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이 벌어오시는 걸로 생활하시는데 그 적은 월급에서 아가씨가 매달 손을 벌리나 봐요. 시어머니가 자주 신랑에게 하소연하면서 용돈 좀 달라고 하나 봅니다. 시누이한테 용돈 주는 시부모도 문제고 그걸 또 아들한테 달라 해서 메꾸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들 문제고 저는 최근에 알게 됐고 제 살림에 피해주는 건 아니라 넘어가 줬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저녁에 댁에집에 갔습니다. 바로 잡아서 키로 달고 삶아주는 곳이요. 마지막까지 흥정을 열심히 했고 그날에 1kg에 54,000원이고 큰 걸로 해서 8kg에 바닥까지 3마리와 대게 1마리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니 케이크값 3만원에 게딱지 밥이랑 음료하면 딱 50만원이라 나름 만족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게를 먹는 도중에 게딱지밥을 주문했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식당에 손님이 많아 화장실 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 결혼하는 전화라 짧게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10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와서 게딱지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 찐 대게 2접시가 오는 겁니다. 킹크랩이라고 하네요. 제가 신랑 보고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추가로 조금 더 시켰다고 하시네요. 신우가 더 먹고 싶어 한다고 땡서방 무도 잘 먹어서 좋네 그러더라고요. 돈 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눈치도 없이 다들 잘 먹으며 하하호호. 진짜 그 자리에서 저 혼자 영혼 가출이었습니다. 딱 봐도 아까랑 양이 비슷하길래 몇 킬로인데요 물으니 7kg라고 합니다. 7kg가 조금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킹크랩인지 대게인지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 얼굴에 던지고 싶었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개뿔도 없는 사람들에게 50만원씩 먹여놨더니 그게 모자란다고 상의도 없이 1, 2만원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나요? 비싼 만큼 적당히 먹으면 되지 무슨 밑빠진 독이 따로 없고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갑자기 내야 할 50만원도 너무 아까웠고 50만원 허무하게 버린 기분 열받아서 추가로 나온 킹크랩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시댁 식구들 먹는 것만 쳐다봤습니다. 예상대로 신우와 시매부가 3분의 2는 다 먹었고요. 시부모님 커피 뽑아 드리고 남편과 시누이네를 잠깐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킹크랩 추가한 거 아가씨가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오빠네가 오늘 밥 사는 거 아니에요?
50만원 계획 잡고 왔는데 저한테 허락도 없이 30만원 넘게 추가하면 어떡해요. 심해부 남편 둘 다 닥치고 있더라고요. 엄마랑 오빠가 괜찮다고 하길래 신랑 쳐다보며 허락했냐고 쏘아붙이니 임신도 했고 더 먹고 싶다길래 신랑이 제일 열받더라고요. 열받아서 막말이 막 나왔어요. 누구보다 제가 엄청나게 고민한 거 알면서 당신 돈 많으냐고, 연차 수당 믿고 그러나 본데 앞으로 연차 수당 안 주겠다고, 연차 쓰고 쉬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추가금 내가 내는 순간 끝이야. 그런 줄 알아 하고 남편한테 삽시간에 퍼붓고 시누이한테 말했습니다. 아가씨 임신해서 먹고 싶다고 했다길래 가격이 비싸지만 제 나름 다들 배부를 수 있게 주문했고 그 정도만 드셨으면 저도 기분 좋게 사줬죠. 대책 없이 추가하면 그 돈을 누구 보고 내라고요. 아이 아빠인 고모부가 내세요. 제가 킹크랩 한 조각도 안 먹고 누가 제일 먹나 봤는데 두 분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부모님 밥값은 저희가 낼 테니 두 분이서 드신 건 두 분이서 내주세요. 저도 형님이 사는 줄 알고 돈이 없어요. 참고로 심해부는 신불자라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가서 이체해 드릴게요. 계좌번호 문자로 주세요. 대충 이런 대화들이 오갔고 제 말에 자존심이라도 상한 듯 시누이는 이체해준다고 큰 소리치고 나가더라고요. 시누네는 시아버지 차 타고 갔고 저는 신랑이랑 둘이 타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 너한테 밥값 한번 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네가 봐도 너희 집 사람들 심하지 않느냐고, 신랑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 돈 받기 전까지 또 빌려주면 끝이라고, 누군 돈 쓸 줄 몰라서 이러고 사냐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남의 손에 안 맡기고 내가 직접 집에서 키우고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아끼면서 사는데 누구는 애 둘 낳으면서 필요한 거 다 사고 얻어먹고 다니고 내가 호구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3살 정도까진 어린이집 보낼 생각이 없고요.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께 봐달라고 하면 두 분 나이도 있으신데 병나고 용돈도 챙겨드리느니 제가 키우고 싶어서 젊을 때 고생하자고 생각했는데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입고 1000원대 있던 옷 돌려 입고 사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경조사 통장을 만들어서 시댁 친정 똑같이 드렸고요. 명절 생일 어버이날 때 용돈, 그리고 만약에 시댁 외식금으로 30만원을 쓰면 똑같이 30만원을 친정 외식비로 빼놓았습니다. 친정 외식비로 빼놓은 봉투엔 돈이 다 그대로 있을 정도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봉투 드리면 너 쓰라고 안 받을 때도 많아서 제가 엄마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억지로 드립니다. 근데 이놈의 시댁은 얼굴만 보면 뭐가 먹고 싶다, 올 때 뭐 좀 사오라, 여행에 가고 싶다. 이번엔 정말 호구짓 그만하고 싶어서 일요일 시누에게 계좌번호 보냈습니다. 어디 한번 어떻게 하나 보고도 싶었고 읽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났고 아까 오후에 카톡을 했습니다. 카톡은 아래 내용과 같아요. 아직 입금 안 됐던데요? 언니 진짜 돈이 없어요. 어차피 계산한 거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아니 그날 식당에서는 집에 가서 당장 이체해줄 것처럼 말해놓고 3일 내내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없다고요? 진짜 배째라도 아니고. 어차피 엄마 생일이라 먹은 건데 오빠랑 언니는 돈도 잘 벌면서 왜 자꾸 그래요. 진짜 돈 없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 비싼 킹크랩을 왜 추가로 시켜요? 그것도 저 화장실 간 사이에. 먹은 사람들이 내세요. 아가씨랑 고모부가 다 먹었잖아요. 지금 35만원 이체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얼마 번들 쓰는 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한 끼 식사에 50만원도 과하다 생각했는데 85만원이 말이 되나요? 대게도 아가씨가 먹고 싶다 한 거라던데요? 어머니 생일인데 왜 아가씨가 정해요? 제가 임신 중이니까 엄마가 저보고 먹고 싶은 거 골라도 된다고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어서 많이 먹은 건 미안해요. 근데 저희 사정 아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돈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돈도 없으면서 그 비싼 걸 아무렇지 않게 시켜요? 매번 우리가 밥값 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네요. 임신해서 먹고 싶은 건 시댁 가서 사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얘 아빠는 아니잖아요. 친정 오빠랑 제가 만만해요? 긴 말 필요 없고 돈이나 보내주세요. 언니 진짜 너무해요. 오빠는 돈도 잘 벌고 집도 좋은데 저희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언니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생활비가 매달 너무 부족해요. 네, 아까워요. 오빠한테 저 몰래 돈 빌려간 것도 알고 있어요. 10만원, 20만원씩 빌려간 게 250 정도 되던데 그건 대체 언제 갚을 거예요? 나중에 태어날 아기 생각해서 오빠랑 저 엄청나게 아끼고 살고 있어요.
오빠 용돈 30만원인 건 아세요? 근데 아가씨는 오빠며 어머니께 돈 받아서 가방 사고 옷 사고 탕진하게 바쁘면서 어머니 생일에 본인들이 먹은 밥값 낼 돈은 없어요? 내일까지 35만원 이체 안 하면 저 앞으로 시댁에 돌이 안 해요. 시부모님 생일에도 용돈 10만원만 딱 드릴 거고 앞으로 아가씨네랑 겸상하는 일 없을 거예요. 오빠한테 빌린 돈 갚기 전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언니는 부모님 생일에 형제들끼리 돈 가지고 그래요? 오빠가 장남인데 부모님 생일에 큰 선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빠한테 돈 빌린 거 미안해요. 근데 오빠 돈으로 생활비 빌려 쓴 거예요. 가방 산 적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생일 외식은커녕 집에서 요리하시고 저희 불러서 식사하는 게 다고요. 언니들이나 저나 외식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반반 냅니다. 4년 동안 시댁 밥값은 우리가 다 냈지만 아가씨네는 커피 한 잔 안 사고 심지어 오빠 생일에 케이크 하나 안 사왔습니다. 장남인 게 왜요? 장남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온갖 피바가지 다 쓰게 아가씨는 시부모님 딸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님 챙겨야지 왜 제가 매번 아가씨 엄마를 챙겨요? 매번 고모부도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염치 없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걸 끝으로 답도 없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 뻔히 알면서 저보고 너무 그러는 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지금 울고불고 난리라고 35만원 없으면 못 사느냐고 묻네요. 진짜 울고 싶은 사람은 저인데 일반 서민들이 5년 동안 죽어라 일하며 숨만 쉬고 살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 2억인데 아기 잘 키우고 싶어서 4년 동안 대출금 갚으면서 적금 만기되는 낙으로 살았고 아직 목표금액 만들려면 2년 넘게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우리 안 불쌍하냐고. 아가씨가 돈이 있든 없든 전 꼭 받아야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 돈 본인이 줄 테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니 참나. 시누이 편드는 시어머니 제가 뭐라 할 수 있겠나요? 근데 며느리나 사위나 같은 입장인데 제 딸 고생시키는 사위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더니 며느리는 엄청나게 만만한가 봐요. 따지고 보면 저한테 잘해주셔야 본인이 이득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에 35만원 안 주셔도 돼요. 앞으로 효도는 사위한테 받으시라고 저는 그만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랑 전화 끊고 신호 카톡이랑 녹음한 거 신랑에게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며느리돌이 하는 건 절대 없을 거라고. 그게 싫으면 언제든지 말해. 혼자 시댁 가는 것까진 상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여동생이나 어머니한테 나 몰래 또 돈 줄 거면 난 당신 다시는 안 보고 갈라선다고 하니 신랑이 앞으로 본인 연차수당 반은 저 사고 싶은 거 사고 자기 안 줘도 된다고 미안하다고 연신 그러더라고요. 제 연차수당은 자유적금에 넣고 있고요. 하지만 신랑이 천성 뭐 쉽게 바뀌겠나요? 평생 집안 호구 노릇하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 다시는 못 그러도록 제가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속상하네요. 응원의 댓글도 많았지만 이런 저보고 치사하고 째째하다는 댓글도 보았는데 정말 제가 그런가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아낀 죄밖에 없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이제부터 시댁에서 썼던 외식비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차라리 잘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호구생활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살며 저를 위해 쓰려고요. 응원해주시고 읽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생일에만 10만원 주는 걸로 바꾸세요. 남편 확실히 잡으시고요. 지인이 이런 거지 시댁이 있는데 갈 때마다 미혼 남동생이 허리끈 풀어놓고 먹겠다고 웃으면서 좋아하는데요. 혼자서 3kg에서 거의 5k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밥 먹기 전에는 더는 못 내겠다. 오늘은 동생이 한번 사라 하니까 순댓국 밥집 가자고 하더래요. 고기 먹겠다고 고기 사라고 하니까 그놈 1kg도 안 먹고 밥 시켜서 먹더래요. 시모가 전화와서 난리를 치길래 아들이랑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하고 다시는 안 갔대요. 신우 거지, 시모 거지 확실히 잡고 돈 꼭 받아내세요. 거지 근성은 답도 없습니다. 쓰니 응원할게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테니 꼭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